발표 내용은 선박, 발표 내용은 선박 매각부 재용선, 즉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세일즈 앤 리스펙에 관련된 법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에 지원을 해서 2017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휴학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전담 지점장이고요. 지금 해양진흥공사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협은행에서는 선박금융 업무를 좀 많이 했었고요. 주로 2005년부터 선박금융 업무를 그 주니어 때부터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부동산 쪽에 있다가 다시 선박금융으로 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진흥공사 쪽 관련된 업무를 맡다 보니 이 SLB 업무가 주 업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진흥공사의 이 SLB 업무 관련된 자금 결제 업무를 제가 이쪽 지점에 와서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분야기도 하고 기존에 뭐 선박금융하고 크게 다른 특질은 없긴 한데 그래도 실무적으로 이 SLB 계약을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방안들이 좋은 게 있길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보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법률적으로 한번 좀 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논문은 제가 뭐 목차는 이렇게 배경 목적, 뭐 법적 성질 SLB에 그리고 그다음에 SLB를 구성하는 주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들이 선박 용선 계약도 있고 선박 매매 계약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박 대출 금융이죠. 선박 대출 계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 계약이고 그리고 그러면 SLB 계약은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고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또 그럼 SLB 선박금융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SLB 선박금융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SLB 선박금융 함에 있어가지고 그 대주 측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 봤을 때 어떠한 뭐 권리 침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리고 그런 권리 침해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좀 연구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 본 연구는 경영 논문이 아니다 보니 뭐 발전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뭐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계약 관계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금 현황 파악 정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서론으로는 연구의 배경인데 이제 2008년 최근에 뭐 해운 시황이 아주 뭐 호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뭐 2008년 그때 글로벌 리만 터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10 몇 년 동안 계속 금융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이 이제 위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금을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선박을 매각하게 되면 단기간 유동성은 확보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선박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선박에서 나온 수익을 향유하면서 또 매각하지 않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이 SLB 계약을 이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해운보다는 부동산 쪽에서 이런 계약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운 쪽에서도 최근에 많이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연구 목적은 이제 그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주축인데 요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 계약의 현황을 좀 파악해보고 법적 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되는 것들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대주 측에서 권리 침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운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LB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SLB라는 것은 세일즈 리스백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이제 매입 기간에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건 이제 뭐 캔코를 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추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산 인수를 하고 자산 인수에 대한 가격을 드리고 다시 재임대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입하는 가격은 보통은 시장 가격으로 보통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선박을 매매하고 다시 사오는 이 계약이 과연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선박을 매매하지만 추후에 다시 이것을 매도한 회사가 다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그 다시 사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담보의 형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매도담보라는 게 법적으로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민법상에 보면 그 민법 590조에서 한 595조에 나와 있는 이 환매와 재매매 이야기라는 이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최초에 매각한 가격으로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이제 환매 또는 재매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SLB 이제 BBC HP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소유권 이전부, 선체 이전부 나용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용선료에 해당하는 성과에 해당되는 용선료를 다 지급하고 나면 배를 마지막 회차 정도의 그 용선료를 납부하면서 배를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매도담보, 그러니까 매도담보 형식이라고 봤는데, 굳이 또 환매와 재매매 계약을 또 두 개를 민법에 나뉘어놨는데, 그러면 또 재매매 계약이 좀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립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리고 선박에 대한 용선 성과를 다 상환하려면 아무래도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금액의 제한이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 환매보다는 재매매 계약이 맞다는 게 법적 성질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다.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 하면 이제 BBC HP 계약을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추후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뭐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리스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근저에는 상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BC와 타임 차트를 또 그 리스펙 할 때 맺을 수가 있는데, BBC의 GP배는 다시 선박을 사온다는 점에서 이제 매도담보라고 그랬는데, 선박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BBC나 타임차트는 배를 다시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구조가 되는 거고, 그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만 맺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매 계약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준한다라고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 매매 계약은 민법의 563조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재산권 이전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재산권 이전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낙성 쌍무 계약인데요. 이런 매매 계약에 준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고 다시 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BC LCB 계약도 물론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지만 이건 다시 사온다는 점에서 좀 특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자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SLB 계약의 당사자가 오타가 났는데, 당사자가 누가 있는지를 한번 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당사자라는 게 딱 여기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더 좁혀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선박이 준해서 봤을 때는 SLB 당사자들이 이 정도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사가 이제 뭐 학설적으로는 선박을 소유하는 방식이 뭐 자선 의장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선박을 또 소유하고 이용하는 부분, 또 단순하게 그냥 용선만 해서 이용만 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SLB에서 말하는 해운사라 함은 뭐 그런 어떤 선박을 이용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받는 목적하고 자산 제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 10인데 이거를 현재 시가가 20이면은 그 시장 가격이 20의 평가를 받아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이런 목적이 큰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운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선박을 이제 그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해운사 SLB의 해운사의 최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조선소하고 금융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조선소가 이게 무슨 SLB 당사자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조선소가 이제 뭐 그 도급 계약이냐 매매 계약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어떤 그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매매 계약으로 선박 건조 계약을 봐버리면 조선소 소유기 때문에 실제 발주자인 해운사가 뭐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조선소가 알아서 뭐 배를 건조해서 팔든지 중간에 처분을 해버리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도급 계약으로 봐버리면 선박 그 발주자인 해운사가 자기가 선수금을 넣은 것만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정 부분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쌍방간에 이제 배 건조에 있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배를 발주한 해운사가
그 직접적으로 선박 건조 대금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나서 뭐 조선소가 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뭐 배를 처분하거나 건조 중인 자산을 처분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 쌍방 간의 뭐 중재 또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법적 분쟁으로 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이제 이 건조 중인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해운사는 해운사대로 또 뭐 그 실제로 그 선수금 환급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방 간에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제 조선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배를 이제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발주자에게 이제 인도를 하고 발주자는 이제 다시 조선소의 뭐 계열사 또는 조선소가 만든 SPC에다 배를 매각을 해서 다시 SLB를 주는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굳이 분쟁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배를 다 만들어서 완성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조선시황, 이게 해운시황이나 조선시황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상적인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SLB의 형식을 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SLB 당사자 될 수 있다는 말은 이 금융기관이라 하면 국내에는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일반 증권사들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관들은 관련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자통법에 따르면은 자사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또는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여신을 공유해서 대출을 해준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해운사들이 이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실 발생 채권들을 그 다른 이제 새로운 SPC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그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뭐 다시 해운사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런 그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어서 선박 매도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박 매입자의 범주에는 이제 공기업하고 선박 운용사, 자산 운용사를 넣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SLB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관은 공기업 두 군데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군데만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업 두 군데에서도 매입을 해줄 때 직접적으로 그들 공기업의 어떤 자기 회계에다가 직접적으로 넣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 선박 운용사나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만든 선박 투자 회사 구조 또는 뭐 집합 투자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공기업들이 자금 출자를 하거나 그런 회사가 만든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자금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 3번 다 이제 해외 SPC를 만들어서 그 매입을 해주고 있다는 데서 좀 특질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선박 용선사가 있는데 이 용선사라 하면 결국은 최초에 이제 선박을 매도한 해운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도 해운사에 부실채권을 넘겼다 다시 해운사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선사는 그냥 다시 운항을 할 수 있는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B의 그럼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가 매입이라는 그 어떤 그 해운사의 이 SLB 구조를 활용하는 유인이 있는데요. 시장가 매입이라 하면 뭐 두 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시장평가를 합니다. 시장평가를 하고 그 시장평가를 한 가격 대비해서 대출 잔액이 이제 작으면은 거기에 남는 차익만큼을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용 등급의 제약 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해운사들이 이제 뭐 어떤 뭐그 해운 금융 위기가 오거나 해운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아주 열의하게 된 그 어떤 그 신용 등급을 가지고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로 갔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모형이라 그래서 조금 기존에 있던 그 기업 대출하고는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해운사가 뭐 또 장기용선 계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주 뭐 고운임의 운임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 프로젝트 시용 평가 모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용 등급이 좀 열의한 해운사가 자기의 시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SLB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요건 조금 뭐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직 부동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 하면 이제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사업으로 회사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 위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험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이 될 만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팔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유동성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채권단 주도하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운 쪽에서는 이렇게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채권단
채권은행이나 채권단의 어떤 주도하에 충분히 구조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SLB를 쓸 수 있어서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뭐 선주사 관련한 뭐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뭐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SLB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소유 형태를 이제 SPC를 쓰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SPC에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되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박 투자 회사 또는 이제 자통 쪽에서 얘기하는 집합 투자 기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형입니다. 요 두 군데서 이제 뭐 단독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때 또 자본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또 이제 지분을 분할해서 또 여러 명의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의 운용 형태는 일단 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선체 용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권 이전부 선체 용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기 용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선주와 용선사 간의 책임의 분리가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선체 용선으로 보면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법상으로는 분명히 민법이 임대차 계약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 그 선주사가 이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고 그 선박을 임대한 그 해운사가 선박의 운항과 모든 그 책임에 대해서 다 자기 책임하에서 운항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소유권 이전부 선체 용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에 있는 선체 용선 계약도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선박을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냥 권리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김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제 그 기대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충분히 똑같은 생각이고요. 추후 이제 운임을 다 냈을 때 최후에 이제 선박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물권적, 채권적 그런 기대권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특질 말고는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봤는데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뭐 선박 리스 계약하고 소유권 자체는 뭐 그 리스 제공한 SPC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그냥 소유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료만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리스 그 상법에도 보면 리스 금융 리스라는 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거기에 따른 리스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100%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나중에 대주보호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전기 용선으로도 이제 선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전기 용선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 용선이라는 거는 선주가 이제 그 용선사에게 그 뭐 항해 장비와 그리고 어떤 선원의 승선을 통해 가지고 그 선박 용선사의 어떤 운송을 대행해 주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게 되는 건데요. 이 전기 용선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박의 소유주는 SPC이기 때문에 SPC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선박 관리 계약을 제3자와 체결을 해야 되고요. 체결을 하게 되고 그냥 이제 용선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배를 선박을 이제 그 임차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이게 지배나 이런 것 지배와 어떤 운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분명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요거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선체 용선하고 전기 용선은 선주와 용선사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BBC HP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로 봐버리면 뭐 분리가 가능하지만 또 리스 계약이나 또 나중에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아직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지만 단순히 할부 계약으로만 이렇게 상환을 하는 구조라고 봐버리면 아직 매매가 다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분리가 아직 가능하다고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일본 사례가 이제 그 최근에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실제로 시코쿠 선주 뭐 사례인데요. 그래서 일본 이제 선박 소유주는 해외 SPC고 실소유주는 이제 선박 관리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선사에 이렇게 주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도 이 SLB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해운사가 배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 SPC에 배를 매각하고 그리고 SPC에서 다시 용선을 해오고 뭐 이런 유수의 선사들한테 배를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면 선박 그 배를 매도한 회사는 그냥 선박 관리사로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도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하고 운영을 다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런 소유와 운영의 분리가 생겼을 때 그럼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소유권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해외 SPC 쪽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자는 어떤 그 해운사의 어떤 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담보권 실행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뭐 해외에 지적을 하는 경우가 보통 파나마나 마샤네나 라이베리아가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저당권 법에 따르면은 선박의 사적 매각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션을 통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 투자에 이제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투자자의 다변화입니다. 이제 말씀 잘못 드렸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공동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제 기존의 선박금융은 뭐 이제 전통적인 선박금융은 한 해운사가 있으면 그 해운사에다 대출을 해주고 배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선박 투자회사 또는 집합 투자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니 공동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운사만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뭐 여러 뭐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조선소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해운산업 위기에 이제 뭐 말씀하시는 토네이지 뱅크 개념인데 해운이 이제 위험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런 뭐 위험한 해운사의 선박을 대량으로 매입해줘 가지고 그 확보한 선박을 이제 그 해외 매각하지 않고 잘 빌려줬다가 또 나중에 또 뭐 다시 또 다른 해운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장기로 또 기존에 있던 해운사한테 장기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유용하게 선박 투자은행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선박 운항상의 이제 책임 경감 방안이라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뭐 해운사들도 그 뭐 화물은 많은데 뭐 어떤 운항상의 어떤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배를 매각해서 그냥 용선사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그럼 타임 차터를 할 수 있느냐 SPC를 통해서라고 하면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가령 뭐 아주 먼 훗날에 뭐 선박 관리사 육성 방안으로 뭐 선박 관리사하고 공공기관이 만든 SPC하고 그런 선박 관리 계약을 맺고 뭐 해운사는 자기는 이제 배를 팔아서 이제 용선계약의 화물에 대한 운송 부분만 이렇게 계속 저기 화물만 제공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해운사의 어떤 운항상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 투자한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 선박 프로젝트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BBC, HP나 BBC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점유를 해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선박을 뭐 환치하거나 실질적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방안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타임 차터 계약을 맺게 되면 그 부분은 선박의 담보 처분에 이런 부분들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운항상의 책임 경감 방안 요런 것들을 뭐 적어본 거고요. 예, 제가 좀 발표를 요즘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버벅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SLB 계약과 관련해서 용선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선체 용선계약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BBC HP, 세 번째가 이제 타임차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설, 뭐 학설, 판례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이제 논문에다 기재를 했었는데요. 이게 판례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 성질은 임대차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소유권 자체는 이제 선주사에게 있고 소유권이 SPC인 선주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박에 대한 관리 처분이나 뭐 어떤 그 관리와 지배와 그리고 운항이나 이제 그리고 어떤 그 운임 수입이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익은 다 용선사가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소유권하고 운항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계약 그 설이고요. 운송 계약설은 이건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그 정기용선 계약이 이제 상법이 구상법에서 신상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운송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체 용선도 뭐 운송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운송 계약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그 이론적으로 조금 그 법에도 선박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부 용선 계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총 세 가지 정도 아까 말씀 다 드렸던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서는 마지막 최종 이제 그 용선료를 납입하면서 이제 선박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좀 다른 것 뿐이지 실질은 선체 용선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이라 하면 소유권 자체는 뭐 실제로 SPC에 있고 금융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다 SPC에 있는데 두 번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거는 매매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제 매매라는 건 솔직히 자금을 주고 바로 이렇게 반대급부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할부로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SPC 명확히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금융 리스는 또 리스 계약인데 이게 리스 계약이 이행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리스 제공자에게 그 SPC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주체는 해운사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정기용선 계약은 이제 운송 계약설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송 계약으로 봐버리면은 그 선박 용선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화물만 준 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용선사가 선장이나 선원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법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 그 행위 내에서는 분명히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견으로는 이제 세 가지 용선 계약을 다 임대차 계약으로 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 SPC는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고 봤고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SLB 계약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선박을 사용하는 주체는 모두 다 용선사이기 때문에 그 용선사가 이제 모든 그 책임과 제3자 책임과 그리고 운항상의 어떤 그 비용이든 그 소유권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 다 책임지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임대차 계약에 준용해서 보는 것이 맞겠다고 봤고요. 그래서 SLB 계약에 있어서는 그 SPC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SPC의 그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유한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 배상 책임이 안 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 BBC나 BBC HP 계약을 선호한다는 부분이 있고, 정기용선 계약으로 가버리면 아무래도 그 회기 사항에 관해서는 SPC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건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선박 관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된 게 없다 보니까 타임 차트 계약은 좀 선호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선박금융과 채권 보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의 이제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박금융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 옆에 중고선금융과 신조선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선금융은 이제 그 배를 도입할 때 뭐 10% 보통 정도 내고 20%는 후순위 대출을 받고 있고요. 선순위 한 70% 정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이 있는데요. 선박 건조 계약은 그 보통은 계약금으로 선주들이 한 20% 정도 자기 자금을 내고 잔금이 한 80% 정도를 이제 금융으로 보통 푸는데 이 80%도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금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선박금융은 이제 특질이 이제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거액이고 또 이게 거액이다 보니까 해운사 거액의 장기 대출을 많이 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사가 언제든지 뭐 부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임대차 계약을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소유권과 운항을 분리하기 위해서 SPC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근저당이나 해외에다 만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운임이나 보험 양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그 대주 앞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대출 구조가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은 이제 금융 제한서를 이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 조건 제한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운사가 오케이 해주면은 이제 그 계약을 실제로 약정하게 되는데 그 맨데이트라는 부분은 그 금융 조건 제한서를 오케이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기본적인 금융의 가이드라인을 그 금융의 어떤 개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 금액과 기간과 어떤 금융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대출 약정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금융의 주요 채권 보전은 이제 선박을 인도하기 전과 인도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중고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전이 없겠죠. 그럼 이제 인도 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특질은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 계약의 양도가 있는데 선박 건조 계약의 양도를 받는 부분은 배를 이제 건조하는 중에 해운사가 이제 발주자인 해운사, 이 해운사는 이제 대출을 받은 업체가 되겠죠. 이 업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그 선박 건조 계약 양도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완수하는 거죠. 완수해서 이제 나중에 선박을 뭐 매각 완성해서 매각을 하든지 또는 뭐 선박 건조 중에 건조 중인 자산을 뭐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리세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해운사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선박 건조 계약을 양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서의 근질권이 있는데 선수금 환급 보증서는 이제 조선소의 어떤 부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사가 이제 대출받은 자금을 자기 자금 또는 대출받은 자금을 조선소에다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조선소가 부도나게 됐을 때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보증서가 있다고 바로 환급 받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조선소에다가 이제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서 이제 조선소의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디폴트 사유에 준하는 어떤 사유를 분명히 통지를 하고 환급 요청을 했을 때 못 받는 경우에만 이제 이 금융기관에다가 보증서 발급 기관에다 받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건조 중인 자산의 근저당 설정인데 이 건조 중인 자산의 근저당 설정은 사실 이거는 위에서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발행해 준 은행들이 보통 징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왜 적었냐면 우리 상법상으로 보면 건조 중인 선박도 그 어느 정도 그 외관이 갖춰지면은 선박 근저당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해운사의 어떤 디폴트 사유로 인해서 조선소로부터 뭐 건조대금 투입한 선수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그 해운사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건조 중인 자산에 대해서 빨리 이제 뭐 근저당을 잡든지 해서 채권 보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서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아까 조선소를 위해서 보증서를 발행해 준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서에 어떤 되는 자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박에 대한 근저당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양도담보 잡는 경우도 있는데 양도담보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박 인도 후에 이제 주요 담보가 있는데요. 이제 선박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양도담보, 운임채권 양도, 그다음에 주식 근저권 설정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이제 해외 SPC에다가 저당권을 많이 설정하고 있고요. 뭐 마샬, 파나마, 뭐 라이베리아 이런 데다가 선박이 인도되고 나면 그쪽에다 그 근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질은 이게 국내하고 좀 다르게 이 해외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자기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자기 밑에 또 다른 후순위 근저당이 잡으면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이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특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이제 해상보험인데 선체보험과 이제 손주 상호 책임보험이라서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 또 최근에는 MIA라는 저당권 이익보험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좀 해야 되고요. 선박 운임 채권 양도라는 거는 선박의 용선료나 또는 운임이 발생하면 그 운임들을 이제 대출해준 그 SPC 금융기관 앞으로 다 양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임들이 들어오는 계좌가 있을 텐데 그 운임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의 주식 근저권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SPC가 아무래도 차주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쪽이죠. 그러면 이 SPC가 어떤 행위 능력을 돈을 빌려준 대주의 어떤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제 하지 못하도록 모든 주식에 대해서 근저권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실 유조선 같은 경우에 그 해외에 어떤 운항을 하다가 그 기름이 이제 새는 경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실제로 SPC의 그 주인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실질적으로 SPC를 장악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를 이제 몰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뭐 로펌 같은 경우에는 SPC 주식을 그 옵션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옵션 계약서를 하나 마련해서 사인을 하는데 뭐 이거를 실제로 실행한 뭐 계약을 유사시에만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걸로 하고 그 전에는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SPC 주식의 질권을 잡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그 앞서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SLB의 어떤 그 특징이 뭔지 그리고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법적 성질이 왜 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박 용선 계약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선박 금융 계약이 이제 이렇게 채권 보전을 통해서 잡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실제로 SLB 선박 금융이 이제 어떤 현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두 군데서 이렇게 선박 SLB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크게 자산관리공사는 2009년부터 해서 총 뭐 현재까지만 해도 뭐 엄청 뭐 1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셨고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에 설립된 이후로 31척인데 올해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한참 더 많고요. 양 기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놓아 봤는데
어떤 그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하게 내부 시행평가가 없고 여기는 자산관리공사 시행평가하고 시행평가가 있고요.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달러 금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양진흥공사는 아직 달러 금융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는 이제 이렇게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하고 계시고, 이 수익 가치라 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선박 용선계약이 있는 경우에 용선계약에서 나오는 운임 수익도 다 같이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값으로 하고 있고요. 해양진흥공사는 이제 평가금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원 한도는 뭐 최근에 이제 후순위 쪽에서 좀 더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기간은 좀 뭐 이게 자산관리공사는 최소 3년이라고 뭐 그렇게 지금 돼 있고, 해양진흥공사는 사실 뭐 1년짜리도 할 수 있는데 1년짜리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한 5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달러에 대한 장단기 대출이 가능하고, 이제 해양진흥공사는 이제 달러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게 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달러 대출을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자산관리공사 자체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그 자산관리공사도 자체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원화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원화를 가지고 계시면 그 원화를 금융기관과 이제 내가 원화를 줄 테니 네가 달러를 다오해서 이렇게 수합계약을 맺습니다. 그 수합계약을 맺으면 수합계약을 맺을 때 최초에 이제 정해지는 환율하고 금리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그 환율이 대출이 끝나는 시점까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 대출이 그러면 분할 상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분할 상환이 일어날 때도 모든 환율이 다 최초에 정했던 환율로 똑같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환될 때마다 이제 그 해운사가 달러를 주면 그 뭐 자산관리공사 SPC가 달러를 받아서 다시 뭐 저기 은행에다가 달러를 맡기고 다시 원화를 받아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해운사가 어떤 그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이 달러 금융에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해운사가 뭐 배를 매각하거나 또는 뭐 해운사의 어떤 부도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용선 계약이 이행이 안 돼서 달러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은행과 이 달러를 컨버트하는 이 계약이 다 해지가 돼 버립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해지가 되면 앞으로 잔여 기간에 대해서 이게 쫙 당겨서 이제 다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손실을 보상해 줄 때 그 환율을 뭘 적용할 거냐는 해지하는 시점의 환율을 보게 됩니다. 해지하는 시점의 환율하고 최초에 걸었던 환율하고 차이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해운사가 돌려받는 부분이 생길 거고, 이게 손실이 발생하면 해운사가 또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 수합을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해운사의 신용으로는 은행에서는 계약을 안 맺어주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용으로 이 보증계약을 맺어주고, 자산관리공사가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돈을 물어주고 해운사로부터 보상 청구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해양진흥공사는 아직 그런 뭐 법률 관계가 좀 없다 보니까, 그 특별법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수합계약을 아직 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양진흥공사 지금 달러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는 좀 장기 용선 계약이 이제 보유하면 아까 수익적 가치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가치가 가능하니까 장기 용선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운임 수입이 높으면 그런 것들을 성과에 다 녹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매입 금액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산관리공사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어떤 뭐 배 매각이나 부도 사유가 발생하면 이 통화 수합에 대한 계약 부분이 이게 깨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깨질 수도 있지만 확률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해운사가 뭐 좀 위험해지거나 이런 경우에 뭐 원금리에 또는 뭐 어떤 분할 상환을 좀 이렇게 조정해 준다는 부분들, 금리를 깎아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사실상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되고 있고요. 해양진흥공사는 아직 뭐 원화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환에 대한 개입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한 유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 아무튼 중소해운사에다가 좀 더 높은 담보 비율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근데 다만 단점은 이제 원화만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실제 달러를 운임 수입을 하고 계시는데 해운사의 어떤 환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해양진흥공사는 용선계약이 높다고 해서 그 수익적 가치까지는 반영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절차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RB 선박금융 유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BBC, HP, SLB, BBC, HP, SLB, BBC, 그다음에 SLB 타임 차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은 보통 SBC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고 치면 해운사가 이제 BBC, HP를 통해서 대출 계약을 이렇게 받은 이 하나의 세트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SLB로 해서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선박투자회사를 해양진흥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선박운용사에나 또는 자산운용사에다가 요 프로그램 선박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박투자회사면 선박투자회사를 만들고 자산운용사이면 이제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여기는 또 뭐 신탁도 들어가는데 그건 좀 복잡해서 생각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 요 두 개 기관에 출자를 하는 거죠. 아까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했던 게 뭐 여러 기관들 들어오면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들어와서 이 선박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해외 SPC입니다. 여기다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을 한 이 특수목적회사는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해운사의 배를 매입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매입해와서 이 매도한 해운사에다가 배를 이제 BBC, HP로 빌려줄 수도 있고 BBC로 할 수도 있고 타임 차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임 차트를 하게 되면 선박 관리사를 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PC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 상황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관리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용선료 지급에 해당되는 만큼을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BC, HP기 같은 경우에는 용선료 받은 걸로 원리금 상환하면 되고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보통 동일시하고요. BB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선박 투자에 그러면 이 대출해준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BBC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해운사에게 어떤 유인이 있으려면 용선료가 좀 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에 상환되는 BBC, HP는 원리금에 상환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어떤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원리금에다가 다 연동이 돼 버리는데 BBC 같은 경우에는 해운사가 자기 배를 매각하고 다시 빌려오려면 이 빌려오는 운임에 대한 부분이 저렴해야 분명히 메리트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박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용선료를 저렴하게 해주려면 선박의 단가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배가 100이라면 단가를 예를 들어서 50으로 본 것과 단가를 70으로 본 것은 용선료 차이가 분명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를 높게 이 기간에서 봐주면 30밖에 70으로 봐줘버리면 30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해운사가 분명히 싸게 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근데 만약에 이 배가 단가가 50이라고 봐버리면 용선료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BC는 그 어떤 선박의 단가 부분을 얼만큼 인정해 주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럼 선박 타임 차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니즈가 있다면 이제 뭐 선박의 운항 리스크를 지기 싫고 화물이 있는 경우에 넘기는데 실제로 그럼 선박 관리인하고 계약 관계를 이제 이쪽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 선박 관리 계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맺을 것이냐 그리고 책임 소재를 이 관리사한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부과시킬 거냐 또 그리고 선박 관리 계약을 맺었을 때 과연 이 관리인이 책임 이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임 차트 계약은 좀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좀 힘든 구조고요. 다만 이제 BBC는 그 구조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BC, HP와 다를 바 없이 아까 선체 임대차 계약을 준용해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이 해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상의 어떤 책임이나 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은 운항사 해운사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BBC, HP는 원리금에 연동한다는 부분이 있고 BBC는 싸게 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큼 싸게 주냐는 이 선박이 단가에 좀 많이 달려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 단가를 이 얼만큼 높여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냐에 따라서 계약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게 선박이 아무래도 조금 뭐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단가를 아무래도 높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BBC, HP를 한 경우와 BBC를 한 경우가 뭐 크게 운임 차이의 수준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해운사들은 실제로 BBC, HP만 선호하는 해운사가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배는 뭐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사올 수 있다는 부분은 마치 자기 선박처럼 나중에 선박의 가치가 올랐을 때 캐피탈 게인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BBC, HP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제 BBC를 육성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톤에이지 부분도 있고 또 운임을 싸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운임의 용선료를 원리금 연동해서 안 줘도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걸 육성하자는 얘기고요. 이건 아주 먼 타임 차트는 먼 훗날 얘기긴 한데
선박 관리업을 좀 육성시키거나 또는 이 어떤 운항사의 어떤 그 책임 경감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만 특질은 평가 순위는 선박금융은 해운사의 신용 능력을 좀 많이 물론 현금 흐름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에서 한 선박금융은 해운사 신용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없는 거고요. SLB는 요건 좀 신용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선박 현금 흐름 자체가 괜찮고 선박 자체가 괜찮으면 요걸 좀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선박금융은 물론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시세 평가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선박 감정가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박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좀 특질이 있고요. 기존의 선박 금융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BBC, HP 또는 직접 운항하는 경우면 주는 경우가 있고 BBC나 타임차트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닌데 잘 고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집행이 나중에 선박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담보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3분의 2 동의를 대주단끼리 받아야 되고 단독 투자가 많으니까 좀 특질이 있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선박 매매 계약을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SLB 제일 첫 단이 이제 선박을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배를 매매하는 거니까 선박 매도자는 해운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은 실제로 업계에서 선박 브로커분들이 쓰시는 뭐 NSF나 뭐 니폰셀지 형식은 아니고요. 그냥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아주 그냥 약식으로 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고 당사자와 선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내용이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박 매도자인 해운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그리고 진술하는 것들하고 보증하는 것에 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들이라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내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선박 매도자의 매각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나 위임장 이런 것들 잘 받아야 되는 부분들, 수권 절차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대출 계약은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쭉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출 선행 조건 후단에 나오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자 기간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360으로 나누고요. 일수를 원화는 365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달러는 360이냐? 그거는 뭐 국제시장 관리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제 충당은 대출 계약은 최초 뭐 비용 지급한 비용들이 있으면 비용이 최우선이고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 계약은. 법률은 이제 뭐 위법사항 발생하면은 이제 뭐 만약에 아까 친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추가 비용도 당연히 이제 차주가 다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 공개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팬데믹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그 은행이나 이제 그 자금을 공유한 기관에서 조달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뭐 일드 프로텍션이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해운사랑 서로 많이 싸웠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해운사는 안 주려고 하고 은행은 또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 대체 기준금리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보 금리에 대체하는 어떤 기준금리를 뭘 할 거냐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금과 관련되는 거는 모두 다 해운사 이 대출한 차주가 다 부담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들도 다 뭐 의무 이행 사항들이고요. 이제 재무제표 제공이나 뭐 그다음에 주요 준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쭉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까 그러면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박 대출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선 계약이 있는데요. 이 용선 계약은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BBC HP 계약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영문 약정을 해석을 해서 쭉 붙여놔 봤는데 이 BBC HP 계약도 그 실무에서 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배어권 양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금융에 준하는 약정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펌마다 뭐 큰 내용의 줄기는 다르지 않은데 로펌마다 좀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베어컨이냐 이런 거하고 그럼 이 제일 큰 특질은 이 BBC HP는 이 용선사인 해운사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라 하면 그 SBC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이 BBC HP 계약에서 다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선박 투자회사가 SBC에 대출을 해주면 이 SBC가 해운사랑 BBC HP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출 받는 데서 부도가 사유가 생기면 여기도 똑같이 부도 사유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보상해줘야 될 게 있으면 여기서도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BBC HB상에서 그런 특실들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17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용선계약이 만료 후에도 선주 앞으로 미지급금이 있으면 모두 다 그냥 다 한 방에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용선료 지급도 모든 금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그 채무 불이행 용선계약 해지하는 사유들이 이 SBC가 이 BBC HB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해 놨는데 그 사유들이 이 대출계약에서 이 해운 SBC가 그 디폴트가 되는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뭐 가령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 원리금 상환이 안 된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제3채권에 어떤 채권이 붙는다든지 벌금이 부과된다든지 선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선박이 뭐 소유권 이전이 변경된다든지 뭐 여러 사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똑같이 반영되도록 해놨고요. 뭐 그래서 특질은 이 계약은 사실상 뭐 금융계약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BBC, HB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선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만들어놓은 계약이라는 특질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BBC와 타임차터 계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BBC HP 계약은 나중에 선박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특질이 있고 뭐 그럼 BBC하고 타임차터는 선박을 매매하고 다시 빌려줄 때 그러면 기존의 대출 계약하고 연동해서 똑같이 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세일은 리스백을 그러니까 선박 매매로 완전히 넘어가고 소유권을 다시 획득할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용선 계약이 BBC나 타임차트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계약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선료만 잘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대출 계약상에서는 이 BBC나 타임차트 용선료가 안 들어오면 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운사를 해운사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면 이 SBC를 지배하는 뭐 다른 운용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운용사가 이제 선박을 관리하는 이제 회사니까 운용사가 이제 다른 이 BBC 계약을 해지하고 타임차트를 해지하고 다른 해운사를 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 BBC나 타임차트는 이런 식으로 금융까지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 선행 조건들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대출 계약 인출 선행 조건도 아까 대출 계약에 나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출 계약성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은행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그러고요. 영문 계약에서는 이제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 그러는데 그 디폴트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뭐 대출금 상황이나 담보 비율, 선박의 가치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안 나온다거나 재무제표, 해상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다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뭐 돼 있는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아까 뭐 그 자금을 공유한 기관에서 조달금리가 올라가서 보상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이것도 뭐 커버넌트 위반이라서 해운사가 물어야 되지만 사실상 이걸로 모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지해라. 뭐 국적이나 소유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금입니다. 현금.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비율인데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회사들이 보면 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에다가 현금으로 안 빠지는 재무제표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제 손익계산상에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라서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 플러스 대손상각비 하면 이 에비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해라. 뭐 부채비율 이런 거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한이익 상실은 아까 뭐 원리금 실패하면 이제 치유기간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안들이고요.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보 집행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선박금 이제 SLB 선박금융 해주고 나서 이제 실제로 뭐 나중에 해운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보를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고 담보를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담보를 집행할 때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대주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배를 계속 운항하게 할 것인가 해운사한테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운항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항을 계속 하겠다고 보면 이제 그 실제로 그 해운사의 이 금융의 디폴트가 났는데 운항을 해주려고 하면 이 배가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해야겠죠. 그러면 용선계약이 장기용선이 붙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면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매일 주장하는 걸 넣긴 했는데, 미지급금이라 함은 실제로 이제 그 선박을 장기간 운항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선박 우선 특권들이나 또는 선박과 관련해서 뭐 선용품 뭐 아니면 선박 기자재 또 관련 뭐 여타 뭐 채권들 채무들 채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급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해운사가 부도가 생기게 되면 어디 항구에 뭐 어레스트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채권들이 다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선박을 사후 관리하는 중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실제 터져봐야 보통 알거든요. 이게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면 사실상 운항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뭐 미주가 규모가 얼마 되지 않더라라고 하면은 일단은 감소 보전하면서 이제 운항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적금 규모가 얼마 안 돼서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새로운 또 SPC를 만듭니다. 기존 SPC는 또 뭐가 계속 달라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SPC를 만들고 일정 부분 원금 유예를 해서 재운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물론 이제 요 부분은 기존의 해운사한테 반드시 준다는 것은 가정은 아닙니다. 기존의 해운회사가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구조 같으면 다른 회사로 BBC, HP나 BBC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거 미지급 규모도 넘어가다 하고 뭐 운항에 해산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담보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또 담보 처분을 하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 두바이에서 제가 경매한 경험이 있는데 뭐 그런 건들은 3년 걸린다 그랬는데 3년 넘게 걸렸고요. 현지에서. 그러면은 그럼 경매가 빠른 국가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빠른 나라들이 보통 홍콩이나 싱가포르인데 그럼 그 나라로 이동해서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그 현지에서 붙어 있는 그런 채권들을 다 떼내고 뭐 해결하고 또 선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재가동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럼 그런 비용들하고 이런 걸 다 추산해 봤을 때 과연 빨리 되는 국가로 가서 처분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검토가 경제성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정의 답이 안 나오면 그냥 현지에서 그냥 경매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이 경매도 이게 좀 뭐 속된 말로 복골복인데 좀 후진국에 가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잘 사는 나라 가면 빨리 끝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일어나면 이론적으로 6개월이 가능한데 보통 1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적 매각이 있는데 사적 매각도 가능은 한데 사적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실제로 해운사가 소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다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박을 매입하려는 그 어떤 바이어가 제값을 주고 사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가격을 깎거나 또는 어떤 과도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셀러인 어떤 이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에 이 배에 어떤 문제가 채권 채무 관계 문제가 없고 성능 문제 없다는 보증을 해라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논문에 적어놨으니까 혹시 참조가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박금융의 법적 현안 사안에 SLB 관련해 가지고 좀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것을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 SPC를 계속 만들어서 SLB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내 SPC로 할 수는 없냐라는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SPC를 설립하면 과연 어떤 게 SLB를 국내 SPC 설립해서 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니 첫 번째는 이제 이 SPC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 SPC를 간접적으로 사실 지배 출자 또는 이렇게 뭐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공유하고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거를 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상 위험이나 또는 자기들 레퓨테이션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되지 않냐. 특히 유료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원론에 따르면 SPC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자한테 그 책임을 물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해외 SP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똑같은 이슈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적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회생이나 기초법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SPC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그 상법상에 나오는 금융 리스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SPC 국내 SPC는 뭐 성질이 뭐냐? 보통 해운법상의 선박 대업으로 보통 이 SPC를 만들 텐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선박 대업이니까 임대차 계약이다 이거를 이렇게 준용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은 또 금융 리스크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업 상법상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건 금융 리스 아니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리스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금융 리스로 하면은 이 SBC에 투자한 기관 입장에서는 이 SBC의 소유권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리스를 받은 해운사 소유배로 보기 때문에 이 기초법이나 뭐 기업회생상에서 어떤 담보 실행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조론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설정되어 있는 국내 소유 선박을 해외에서 경매가 한 사건이 하나 2012년인 경우에 있었는데 그 선박을 해외에서 선주사 A라는 것이 있고 용선사 B가 있는데 쌍방간에 이제 용선 분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선 분쟁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뭐 선박이 경매로 가게 됐는데 이 경매 낙찰자가 이 국적선입니다. 낙찰자가 한국에 와서 이 소유권 말소 등기하고 근저당 해지와 그다음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서동희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좀 많이 쓰셨고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1993년 이 삼박 5선 특권 이 국제조약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외에서 일어난 판결을 국내에서 무조건 이거를 비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SPC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유 선박이 해외에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 이게 소유권 해지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근저당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해지거든요. 이게 선박금융을 해준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경매를 했는데 왜 이게 경매 말소가 안 되지? 이게 근저당 말소가 안 되고 뭐 그러면 매입을 하려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 선박을 이거를 입찰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선박 등록이 이제 설정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제 선박 등록 제도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제주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이런 비용들이 많이 아낄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 비용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건 신장현 박사께서 쓰신 논문에서 참조를 했는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비용이 높은 부분들은 좀 여기 고려해야 되지 않냐 감액으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이게 출자로 가버리면 명확하게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뭐 아주 불안정성은 있지만 그 SBC에 대출해주는 이 선박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뭐 대출이나 아니면 회사채 매입으로 한번 해보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원법상으로 선박 대여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이게 금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이게 분리가 된다고 봐서 좀 더 투자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좀 특수한 사안들이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비준이 되면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좀 감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해결 방안을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KIFRS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이 KIF 우리나라는 일반 투자 회계 K갭이라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일반 회계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 1월에 KIRFS 가입이 되면서 실질적 국제회계 기준을 가입하면서 이제 국내 상장사하고 계열 회원사는 다 이 회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초과 용선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다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령 예를 들면 예전 회계 방식에 의하면 상장사를 하더라도 뭐 BBC 또는 뭐 타임차터 이런 소유권 이전이 없는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 KIFRS가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년 용선 계약이 1년이 넘는다. 그럼 초과한다. 그러면 잔여 용선 계약을 전부 다 리스 부채로 잡아버리니까 회사의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리면 회사가 이제 외관상으로 굉장히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BBC 또는 타임차터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선박금융의 SLB 선박금융의 어떤 다양성이 BBC, HP로 다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문제점을 적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사실상 뭐 KIRPS를 뭐 회피할 방안은 없습니다. 이게 상장사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게 상장이나 계열 회원사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BBC 또는 타임차트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게 상장이나 계열 회원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장 또는 계열 회원사가 아주 우량하다면 거기에 한해서 뭐 아까 BB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운임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요가 있다면 뭐 선박 구입 옵션 정도를 요거는 이제 그냥 아닙니다. 아닌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해운사의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BBC가 끝나고 나서는 뭐 그 성과가 올랐을 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라핏 쉐어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선박금융 다양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냐 하나의 방안으로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 뭐 실제로 뭐 최근에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임시 선박들 투입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1년 미만은 뭐 부채 산정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쪽에서 좀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적어봤고요. 이 외국간 거래법은 이거는 사실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게 실무에서 이게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기회 되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만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박 투자회사나 이제 이 SLB 구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양진흥공사하고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운사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이 선박을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SPC에다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한국인데 얘는 외국애입니다. 그러면 한국애가 외국애한테 지분을 투자하고 그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고 보거든요. 외국환 거래법상.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얘가 또 얘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 직접 투자한 기관에다 대출을 해주면 또 직접 투자 신고를 또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외국환 거래법에 보면 1년 이상으로 투자를 하면 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기존에 다 금전대차 신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되거든요.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왜 1년 미만인데 금전대차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바로 분할 상환이 들어오니까 상환이 들어온 거 아니냐 1년 내에. 근데 제가 기재부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1년 이상 하면은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하면 1년 이상인 경우 이거는 은행에다가 사후관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보고를 하면 원리금 상환하면 얼마 상환했다. 뭐 그다음에 매년 감사보고서 뭐 재무제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이 좀 많고요. 근데 금전대차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고 나면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 이걸 선호하시는데 당 외환당국에서는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 자산관리공사는 다 이걸로 제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이걸 또 원화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원화 대출을 해주면 원화 지분, 이거는 달러랑 상관없는데 원화 대출을 해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화를 받아서 배를 사올 때는 달러로 줘야 되는데 그 달러로 주면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업체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대지급수단이라고. 근데 그 신고를 한국은행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다 일어나는 거래라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외환거래법 찾아보니까 이 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도 요걸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재부 질의받고 지금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외환 신고가 좀 똑바로 일어나야 된다. 요 얘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금융의 이제 대주권리 침해 보호 수단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그냥 끝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등기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민법이 저당권 준용하고 있고 그 액션 일렘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출 대물 소송과 유사한 그런 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박 우선 특권의 종류를 김영 교수님 그 해상법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 법 조문을 매칭시켜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공동이익 비용, 뭐 고용기 선원 고용 비용, 항해 사고 비용, 그다음 유조선 유료연 비용 이런 것들이 선박 우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선박 우선 특권이 이제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파나마는 이렇게 전문들이 엄청 많고요. 마샬이나 라이베리아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실질적으로 국내하고 좀 다른 큰 특징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봤더니 연료율 채권하고 이게 벙커링이죠. 이거하고 선원비에 대한 해석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료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연료율은 선박우선 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공급 계약에 기인한 채무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마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선박 우선 특권이 되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얼마든지 배를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레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선원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여기 보시면 선원과 관련되는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니까 다 들어가는데 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선원비가 이제 최우항해입니다. 최우항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실제로 뭐 경매 들어간 선박과 관련해서 선원들이 이제 자기들 선원비 달라고 뭐그 선박 우선 특권이 기인해서 이제 국내에다 걸었던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주단들은 이제 이게 마지막 항해 비용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여기서는 국내에서 하니까 뭐 다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선박의 그 중거법은 선박 선적국이거든요. 국제사법 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선적국법이 다르고 절차만 경매에 대한 절차만 그 나라에 따르는데 한국에서 뭐 경매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파나마 선박이면 제후항해가 이 비용을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 승소는 했는데 비용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내 선원도 아니었고 해서 뭐 다 안 주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 대주를 위해서 보호할 수단이 뭐가 있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주상호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임금 채권 관련해 가지고 뭐 선원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 그 법이 발효해 가지고 뭐 해운조합이나 선주협회, 해운협회죠, 해운협회나 심지어는 어선 같은 경우는 수협 종합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보장기금 가입하도록 만들어놔서 그런 데서 이제 나머지 뭐 이런 블라블라 비용들을 위해 가지고 뭐 좀 필요한 경우에 선사가 신용이 약한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이런 것도 대주의 어떤 권리 침해 요소가 되니까 현금 담보를 설정하든지 실제로 뭐 해양진흥공사 SLB 같은 경우에는 현금 담보를 일부 좀 한 분기 원리금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그래서 뭐 이런 용도로 나중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기초법인데 이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게 IMF 때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2001년에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을 위해 가지고 요거를 법제화시켜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기업구조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요. 이제 채권은행 주도 하에서 이제 공동관리로 이제 회사의 그 채무 조정이나 또는 아니면 그 가입된 기관들의 추가 신용 공유를 하도록 만드는 추가 대출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자율의 배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고요. 이제 뭐 실제로는 이건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6차까지 개정이 있었는데 뭐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5차입니다. 5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고 5차 이전에는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만 봤습니다. 그럼 해박 대상이. 그러니까 해운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니까 그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페노션이 회생 들어갈 때 산업은행 주도하에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이거 워크아웃을 했는데 실제로 워크아웃을 할 때 그럼 금융기관만 들어가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를 조정해주고 원금유예도 해주고 추가로 신용공유를 해줬을 때 그러면 이 신용공유를 했던 자금들이 회사에 유동성이 생기는데 그럼 이 회사의 어떤 경쟁을 위해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 협약 금융기관이 아닌 뭐 회사채 채권자랄지 또 기타 상거래 채권자들한테 이 자금이 다 가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고용선료 TC 인아웃 해가지고 그 선주들이 용선료를 높이 빌려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돈이 다 가버리니까 회사가 그러면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줘도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법정 관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 기초법에 보면 2조에 보면은 파랑에 그 채권자의 범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출 채권자, 시설 대여업자, 뭐 지급 보증자 뭐 쭉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SPC 같은 경우에는 이 SLB SPC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SPC들은 이 채권자 범위에 안 들어왔는데 5차부터는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SPC의 그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원금주의 하라면 해야 되고 또 추가 신용공여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또 이게 뭐 현금 담보 아까 해양진흥
한 분기 정도 원리금을 따로 이렇게 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상계를 하려도 상계도 못하게 하는 거죠. 회생은 법정 관리는 그 채권 신고 기한까지 상계를 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도산법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더 강력한 그런 게 돼버리고 채무 조정도 안 되고 신용공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선박금융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이 금융하는 쪽에서는 애로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아까 저기 캠코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수합 계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합 같은 경우에 이 협약에 들어가 버리면 수합이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를 살리려고 하다가 또 새로운 또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산 이슈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SBC를 여기다 넣는 게 실익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제 논리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 공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그 또 이 채권단에 또 해외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거나 적진 않았지만 뭐 공공기관 아니 일반 개인들까지 들어와 있다면 이게 과연 이 SBC가 이 협약에 들어와서 실익이 있느냐 또 이런 추가 채무까지 생기면 그래서 이거는 기업 회생처럼 그냥 별도로 빼서 그냥 관리가 좀 시켜주자 뭐 그런 안으로 좀 주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한번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인데 기업회생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생채권은 이제 기업회생이 들어가게 되면 회원사가 이제 담보 없는 채권이 이 회생채권인데 뭐 주로 용선료 뭐 쭉 나옵니다. 근데 아까 연료유는 선박 우선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선박 우선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생채권을 분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생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권, 뭐 금융기관 담보해 준 리스트 채무들이 있고 공익채권은 이제 회생 절차 이후에 이제 수행을 위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미행 쌍무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SLB, SPC가 있으면 이 SPC의 법인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익채권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이 해운사가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SPC가 법인격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해운사입니다. 해운사. 그러면 이 SPC가 이 해운사의 배를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격이 SPC가 법인격이 있는 회사라면 내 배니까 이 배를 쓸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배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미행 쌍무계약이 이행이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배를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회생채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대신에 이 SPC는 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서 다른 회사한테 배를 다시 BBC에 집필을 하든지 아니 매각을 해버리든지 이런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SPC가 무슨 법인격이 있냐 법원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를 부인해버리면 이거는 다 이 해운사 소유 배다. 그러면 회생 담보권이 되면 뭐 당연히 회생 프로그램 하에서 뭐 채무 조정이 다 일어날 거고 거기서 이제 채무도 일부 깎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BBC, HP는 현재까지는 이제 이행 여부로 해서 이 소유권을 SPC에 있다고 봐줘서 법인격이 있다고 봐줘서 이제 공익채권으로 하는 실무 사례가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BBC하고 타임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임대차 계약 준용한다 그랬으면 SPC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쓸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는데 여기 쓰겠다 그러면 이제 공익채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회생채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특이사항이 179조 1항 보면은 회생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이 선택하는 시점까지는 또 공익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비용이라 봐서 여기 좀 특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실제로 BBC, HP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다 공익채권을 해줬는데 이게 안 됐던 경우들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제 부산에 이게 S사가 사모해운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산지방법원의 사모해운은 회생 담보권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원 심리기관에 그 제가 이제 국내 그 법무법인하고 같이 가서 이게 담보권 서울에서 실무 사례를 변호사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왔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이 회사가 그 케미칼 선박을 두바이에서 이제 어레스트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 미지급을 깔리는 채권들이 아까 미지급 채권이 있다는 채무들이 있다고 이게 한 150만 불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들인데 저희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주고 푸는 게 맞는 거냐, 현지에서 경매하는 게 맞는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배가 너무 세 배라서 인도된 지 한 2년밖에 안 된 배라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거 해결해 줄 테니 그냥 공익채권 하자. 그래서 이제 해결해 줬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산 디사는 이제 최근인 일이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동아탱커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주단에서 BBC 집이 이행할 거냐 물어봤는데
이 동아탱커가 이행 여부를 자기가 회신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배를 안 뺏기려고 이 SPC 소유에 있는 배들을 앞으로 자기가 이 SPC를 회생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회생을 어떻게 넣을 수 있었냐면 이 회사가 그 보증 계약을 맺은 거죠. 이 대주단하고. 보증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내가 어차피 다 물어줘야 되니까 나 채권자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SPC를 다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SPC 회생 신청이 이제 이게 기각돼서 결국은 이 대주단이 이제 배를 이제 다시 뭐 채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BBCHP가 무조건 공익채권이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적으려고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호받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김영 교수님 옛날에 적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내용이 있으셔서 좀 인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뭐 조금 이거를 채권 집행을 당분간 중지를 해서 좀 쌍방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거를 부여하자는 얘기를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인데 뭐 만약에 필요하면 뭐 이런 뭐 조정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쓰든지 해서 어떤 좀 서로 간에 뭐 어떤 그 극단에 치닫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과제는 여기 보신 대로 좀 실무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후관리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SLB를 지원해주고 나면 장기 여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중간에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뭐 매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연구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